이번 주차에서는 재미동포와 관련된 제반 이슈와 재미동포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다양한 분야의 재미동포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주 한인 이민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녔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재미동포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재미동포들의 정치적 의식구조와 실태를 파악해보고 또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포사회 내에서의 인재 육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세대 인재 육성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재미동포사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재미동포의 정치력 신장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미한인 정치력 신장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재미동포 사회의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는 1992년에 LA 흑인폭동입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구입하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서 잘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막상 LA 폭동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당하고 보니 정치력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폭동 당시 한인을 위해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이나 정치인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미국 언론들은 한인들이 평소 흑인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백인 경찰들의 로드니 킹 흑인 운전자 폭행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한인 사회와 흑인 사회의 골 깊은 갈등으로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1992년 4월 29일 발생한 흑인 폭동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으로 붙잡힌 흑인 로드니 킹을 당시 백인 경찰들이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언론에 방영되면서 발생되었고, 이어서 주로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백인 경찰들을 무죄 판결함으로써 흑인들의 집단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항거가 집단적 폭력 사건으로 발생했습니다. 폭동 당시 주 방위군은 백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철저히 방어했고요. 한인들이 밀집한 곳은 무법천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때부터 재미 한인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미국이라는 나라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으며 어떻게 해야 동등한 기회와 권익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목소리를 내고 우리를 대변해줄 정치인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정치력 신장과 한인 정치인 배출만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재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정치의 기본 원칙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시작된 흑인 민권운동은 14년 만에 1965년 존슨 대통령의 민권선언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많은 흑인들이 공직과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문화와 스포츠 분야 등에서도 절대적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생명을 건 투쟁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무려 30년 이상을 싸워 얻은 투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었고 흑인 대통령까지 탄생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물이 아시아나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에게도 투표권은 물론이고 선출직 정치인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준 셈입니다. 미국에서 정착한 여러 민족 가운데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이나 자신들의 존재와 권익, 정체성을 확장시키고 지켜나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인들은 한국에서 갖고 온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정치는 남의 일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느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때문에 정치 행위 자체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 명예, 부당한 이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게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이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린 지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모든 한인들은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몫을 찾을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과거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인식, 관습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정치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게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정치를 모르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소외받고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대계의 뿌리를 확고히 내리기 위해서는 높은 유권자 등록과 높은 투표율, 적극적인 정치사회 참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투표율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미국 인구의 대다수는 아시다시피 백인이며 그 다음에 흑인이고 히스패닉계입니다. 백인 다음으로 흑인이 13% 정도를 차지하지만 히스패닉계는 아직은 9% 정도이므로 아직도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으로 분류됩니다. LA 폭동 당시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의 유권자 등록은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겨우 60%의 낮은 등록률, 40%의 투표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백인이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20%에서 40% 정도가량 낮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인 정치인도 없고 내가 누구를 찍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한인들의 선거 참여가 낮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모국과 주재국인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각 정당의 정치 지도자들을 후원함으로써 정치력을 발휘할 힘을 키워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등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미국 각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으로서 1903년 이후에 한국계 미국인은 단 2명만이 미국 의회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늘었는데요. 2020년에는 다양한 배경과 대립하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5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 의회에 출마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데이비드 킴,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박스틸,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그리고 뉴저지주의 앤디 킴 등입니다. 데이비드 킴은 LA 코리아타운에서 첫 번째 한국계 미국인 대표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코리아타운이 한국 관련 상점이라든지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립 다큐멘터리 더 추즌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작품에서는 2020년에 의회에 출마한 5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야기와 선거의 결과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한국계 미국인들의 집단적인 역사, 이민 역사,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인들이 미국 의회에서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축하적인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인종, 성적 소수자, LGBTQ, 기독교와 진보적 이상, 세대 갈등, 한인 사회를 둘러싼 가정폭력과 같은 다소 금기된 주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미국의 한인 사회와 흑인 사회의 긴장 상태를 1992년의 LA 폭동과 최근 코로나19 발발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와 연결하여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제시합니다. 많은 한국인들, 재미동포들은 LA 폭동 이전에는 한인들이 그저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서의 자아를 가졌는데요. 폭동 이후에는 한국계 미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LA에 있던 한인회도 그 이름을 한인회에서 Korean American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LA 폭동은 더 많은 한인들이 미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속제가 되었고 이들이 함께 모여 자경단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폭동에 대해서 배운 것은 한국계 미국인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함이었고 한국계 미국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1992년에 우리 공동체가 겪은 집단적인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는 보편적인 메시지와 가치를 가진 영화이고 최근 아시아계 혐오 범죄의 급증을 앞둔 상황에서 1992년 정치와 사법 체계에서 흑인과 한국계 미국인이 서로 대립되게 된 상황 역시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최근에 당선된 재미동포 정치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공화당 현직 연방 하원의원 미셸 박스틸이 재선에 성공해서 캘리포니아 제45 선거구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뉴저지주의 앤디 김, 민주당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공화당 캘리포니아주의 영 김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연방하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연방하원은 4명이 되었고요. 지난 2020년 연방하원으로 당선되었던 한국계 의원 모두가 연임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영 김은 재선이고요. 앤디 킴은 심지어 3선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미셸 박스틸은 같은 아시아계인 민주당 제이 찬을 물리쳤습니다. 당시 미국의 NBC는 4분의 3 이상의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미셸 박스틸이 53.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오렌지 카운티 2지구의 슈퍼바이저로 활동한 미셸 박스틸은 지난 2020년에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해서 승리했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한 한인 연방 하원은 메릴린 스트릭랜드입니다. 어머니가 한국계이고 아버지가 미국 분이시고요. 워싱턴주 10선거구에 출마한 그녀는 11월 8일 57%의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한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타코마 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고 타코마 시장,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습니다. 한국명은 순자인데요. 순자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그는 지난 2021년 연방의회 취임식에서 한복 차림으로 참석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저지주의 앤디 킴은 최근 선거 당시 상대 공화당 후보를 10% 넘게 앞서며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계의 세 번째 연임은 1996년에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6년 만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2009년 중동 안보 전문가로서 국무부에서 일하고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었고요. 2018년부터는 3번 연속으로 연방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40지구 선거에서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했던 영 김은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 괌과 하와이에서 살았고 에드로이스 전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해서 패배를 맛보기는 했지만 2020년 선거에서는 패배를 서력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중간선거에서 경쟁자였던 아시프 마무드 민주당 후보는 41.5%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하와이주 부지사 선거에서도 한국계 1세인 실비아 룩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재미동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인 부지사가 선출된 것은 120년 하와이 선거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번 차시에서는 재미동포의 정치 참여 역사, 중요성, 그리고 최근 당선된 정치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